야,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동안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오늘 나가야겠어요. 며칠 동안 수영장에 사람들이 없었는데, 오늘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수영을 별로 이렇게 즐기지 않아가지고. 네, 독고트집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자주 인사를 드리죠. 아무래도 제가 지금 차가 없이 호텔에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도 예전에 비해서 좀 팔로우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얘기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시장 팔로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요. 투자 수익에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제가 뭐 새로운 세컨 잡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는 이렇게 팬 서비스 차원에서 이렇게 시장 팔로우를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볼 때는 12월 31일 마지막 날 자정이에요. 와, 이제 24시간만 있으면 2024년 새해가 되네요. 여기는 12월 30일이고요. 오전입니다. 오전. 대략 한 15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2024년 새해 전망 이렇게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는데 딱 1월 1일 날 아침 7시에 이 영상이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올 한 해도 정말 제 채널, 이 작은 채널에 많은 사랑을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전 영상들을 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렇게 리플 많이 달아주셨던데 저도 이제 답가 차원에서 좀 간지럽긴 하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적이 있었나 싶기도 합니다. 유튜브를 하게 되니까 이런 장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 한 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정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2024년에 대해서 전망은요 녹록진 않아요. 뭐 시장이 많이 빠진다거나 많이 오른다거나 이런 것들 얘기한 게 아니라 변동성이 굉장히 클 거, 올해보다 더 큰 장이 저는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변동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동성이 크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멘탈이 털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완만하게 시장이 움직이거나 스테이블하게 있거나 이런 장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물량이 털리거나 힘들거나 막 이러지 않는데 이렇게 변동폭이 크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2024년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그런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증권사 14년 동안 있으면서 매년마다 한 11월 달쯤 되면은 증권사가 발행하는 그런 리서치 센터에서 발행하는 증권사 시장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거 나와도요 안 봐요. 어차피 매년 틀렸기 때문에 또 틀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투자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이 전망들이 대체로 틀려왔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크로 전망이라든가 코스피라든가 나스닥의 뭐 밴드 이런 것들 2200이니 2800이니 뭐 이런 것들 늘 틀렸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을 짜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팬데믹 이후부터 시장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3년 전망을 얘기할 때는 극단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또 까불면 다치는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올해 시장을 보면서 웃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작년부터 너무 힘들게 시장에 있던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올해 많이 깨졌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건 올해 투자자들이 가장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특히 상반기에는 채권 관련 ETF를 많이 사가지고 금리 상승기에 많이 힘드시고 물량도 좀 털렸으리라 생각하고요. 8월부터 10월까지 금리가 급등한 시기에 많은 분들이 채권 ETF를 선절하고 그 대신 이제 매수한 종목들을 보면 대체로 숏을 많이 사셨더라고요. 반도체라든가 나스닥 3배짜리 숏 이런 것들 많이 담으셨는데 정말 시장을 이제 거꾸로 탄 거죠. 뭐 나는 올해 수익률이 좋았어 라고 자랑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거꾸로 시장을 탔습니다. 그냥 여름에 다 팔고 지금까지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진정한 승리자죠. 정말 막 신기가 있어가지고 7월달 고점에 주식을 다 팔고 11월 초 바닥에서 싹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홀드하고 있는 분들 계시면 정말 전생에 나라를 구했던 그런 분들이고요. 정말 축하할 일들이죠. 근데 저라면 그렇게 신기하게 매매를 했다면 좀 더 겸손하게 내년 시장을 좀 면밀하게 분석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2년 연속으로 트레이딩을 잘해가지고 막 수익이 나는 거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체로 자만하다가 그 다음 하락장에서 거의 번 돈을 다 깨지는 케이스들을 더 많이 봤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024년들을 보면은 리서치들은 대체로 보면은 시장이 거의 소프트 랜딩이거나 노랜딩 이런 얘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고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올라왔으니까 아니면 뭐 일부 유튜버들은 대세상승장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히 뭐 상반기에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피력한 분들도 계세요. 다들 이제 그 나름의 이제 그래프 같은 거 보여주면서 나름의 논리를 이제 펼치고 있죠. 근데 저는 굉장히 소수 의견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터졌어야 할 상업용 부동산 버블이 내년으로 이제 이연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정부 재정이 망가지면서까지 정부가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돈을 막 풀어가지고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저는 보이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셧다운이 2번이나 올해 일어났던 거. 내년에는 몇 번 일어날까? 저는 그 생각이 들고요. 바이든이 정말 재선을 위해서 정부 재정을 마구 막 퍼다 쓰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총선 전까지 어떻게든 돈으로 부동산 PF를 막으려고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푸는 것이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바이든 반대편에 있는 공화당 사람들은 당연히 거의 100%가 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근래 들어서 인기가 없어요. 경기가 나름 호조인데도 불구하고, 지표상으로는. 왜냐하면 돈으로 이렇게 마구 이렇게 과소비 한 거지. 정부의 과소비죠. 정부가 이렇게 돈을 막 풀어버리면은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대통령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바이든이 잘하는 게 아니고 바이든이 돈을 많이 풀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도 국민들의 세금을 많이 써가지고 국민들한테 사심을 얻기 위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최보심 채널 주인장 말로는 이 부동산 문제라는 거는 팬데믹 이전에 터졌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로서는 올해 3분기 이후에 터졌어야 할 것을 바이든 이 노인네가 계속 호미로 막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빨리 터뜨렸으면 좀 더 가볍게 막을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병을 막 키우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 연초보다 지금 더 미국 부동산, 특히 이제 상업용 부동산 쪽은 안 좋아지고 있죠. 그 버티던 막 애들 중에서도 이제 위워크가 망해버린 게 미국 부동산 시장의 단면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보도가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알고리즘 첫 화면에 안 뜬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죠.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바로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멀티 패밀리 하우징, 이런 케이스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금리가 치솟으면서 힘들어진 거는 기업들뿐만이 아니고 은행들뿐만이 아니고 바로 개인들, 특히 저소득층도 굉장히 힘든 거죠. 왜냐하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자를 못 내는 케이스가 지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멀티 패밀리 그 하우징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들이 살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소매 경기가 점점 식고 있잖아요. GDP 상승률도 4분기 들어서는 이제 점점 식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잘 버티겠죠.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자산도 많고, 주식도 많이 갖고 있고, 채권도 많이 갖고 있고. 근데 없는 사람들은 좀 버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표상으로는 두드러지게 안 나오죠. 왜냐면 지표라는 거는 러프하게 에버리지로 표현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지표는 후행적이다 라는 특성도 이전 영상들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엔 내년 주식시장, 나아가서 이제 자산시장은 이 상업용 부동산과 결국에 내년에 주식시장, 나아가서는 자산시장 전체는 이 부동산 쪽, 상업용과 민간인 쪽, 이 버블이 터지고 난 이전하고 이후로 나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거 하전이 상저하고니 2200이니 2800이니 이런 예측들은 무의미하죠. S&P로 보면 4800 이런 것들, 이런 문제들이 터져야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돈을 큰 폭으로 풀고 금리도 폭락을 시킬 겁니다. 연준이 할 수 있는 일들, 재무부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죠.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제롬 파월도 할 수 있는 일은 돈을 풀고 조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죠. 한편에서는 올해 선거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막을 것이다 라고 할 텐데, 그런 일이 팍 터지면요, 자산시장은 굉장히 급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후적으로 정책 수단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희망사항으로 희망 고문하신 분들 계시는데, 그럼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뒤져봐도 바이든 정부가 이거를 대처하고 있다, 대처해서 뭔가 정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팩트 같은 걸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오르려고 하는 그런 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에 돈을 얼마만큼 많이 신속하게 푸냐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 강도도 굉장히 다를 겁니다. 올해 3월에 SBB 사태 때도 그나마 은행이 2개가 파산했고 빠르게 이제 대처를 한 덕에 엄청난 폭락을 막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문제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된다면,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만기가 계속해서 돌아오는
그런 시점이 된다면 얼마나 시장의 조정이 올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크라이시스는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시장의 마이너스 40%짜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연준하고 재무부가 계속해서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계속 정책을 이렇게 내놓을 거거든요. 그때가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먹히는 그런 정책이 나와야 비로소 턴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때 한 번에 막 50bp씩도 내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게 터지게 되면 50bp, 100bp 마구 내릴 수도 있을 거라 보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피벗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막상 금리를 내리는 시점은 좀 멀리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선진적으로 내릴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문제는 터질 거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했는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돈을 풀어야지 경제가 돌아간 나라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리마 사태 이후로 계속해서 돈을 풀었잖아요. 2008년 이후로. 중간에 멈춘 적도 있었죠. 2015년도에 QT 같은 걸 했으니까. 하지만 대체로 볼 때는 돈을 푸는 정책들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돈을 풀어서 자산시장의 상승을 소비로 연결시켜서 경제를 돌게 만든 그런 순환형 경제였죠. 그런데 몰핀도 적당하게 맞아야 되는데 이게 중독이 되면 큰 문제가 됩니다. 미국 경제는 돈과 소비에 어떻게 보면 중독이 된 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뉴욕에서 1년 동안 거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었는데 정말 미국은 소비의 나라, 소비의 천국입니다. 저같이 평범한 남자도 쇼핑 중독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뉴욕이거든요. 여자들이라면 더 미치는 거죠. 그래서 뉴욕은 전 세계 여성들의 친정과 같은 곳입니다. 언제든지 표를 사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곳이죠. 결국에는 뭐 제로 금리까지는 아니지만 낮은 금리를 유지를 해야 미국 경제가 유지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MMT를 슬로울리 시행하는 나라가 되겠죠. 하지만 시장금리의 수준이라는 것은 예전에 제로금리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풀려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 돈을 풀려면 미국 국채를 계속해서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자국이든 해외이든 계속해서 빚을 져야 되는 그런 안 좋은 구조가 지금 정립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지금보다는 낮고 제로금리보다 높은 그 어딘가에 그걸 중립금리라고 하나요? 어중간한 금리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MMT는 어떻게 보면 모럴 해저드 같은 거죠. 돈과 소비에 중독이 된 사람들은요, 그 중독을 쉽게 줄일 수는 없습니다. 한번 커진 씀씀이는 다시 줄이기가 쉽지가 않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나라는 부자고 사람들은 부자지만 부자도 이제 일부는 부자인 거죠. 다 부자는 아닌 거죠. 하지만 정부는 빚쟁이인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계획경제 같은 거죠. 나라가 모든 것을 다 좌우하니까 거의 뭐 공산국가랑 다를 게 없죠. 평양에 있는 50만 명의 국민들에게 김정은이 막 배급을 하듯이 미국도 국민들한테 돈을 축축축 이렇게 꽂아주는 거죠. 이렇게 나라가 다 관리하는 계획경제 같은 거니까 참 아이러니합니다. 뭐 아니면은 남미에 있는 그런 그 나라들 있잖아요. 포퓰리즘 이런 거랑도 되게 비슷해지는 게 바로 요즘 라티노가 점점점 늘고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돼버렸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이 좀 고통스럽더라도 한 번은 부동산 버블을 짚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 서프라임 때 민간 부동산이 쫄딱 망하고 나서부터 민간 부분 부채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한 30%가 줄었나요? 그래서 민간 부동산 중에서도 이제 중산층 이상은 상업용 부동산 대비로는 굉장히 깔끔하죠. 근데 이게 원래 미국 경제를 정화시키는 방법이었어요. 한번 폭삭 망가뜨려 놓고 청산주의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되살아나는 거죠. 빚잔치를 한번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벤 버냉키가 한번 돈을 마구마구 풀면서 이 돈 푸는 방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피고 나서부터 정상적인 병을 치료하는 과정들을 패스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옐런도 그 방법을 썼고 현재 제롬 파월도 그 방법을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을 이제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라면 그 대공황 이후에 5년 10년 막 불경기가 있었는데 고통을 막 미국인들도 감내했었단 말이죠. 그런 걸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한국이 IMF 때 한 2년 반 동안 금 팔면서 막 고통을 감내했었잖아요. 이런 경험들을 해야 되는데 미국 전체가 어떻게 보면 모럴 해저드에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10년에 한 번씩 경제 위기가 온다는 뭐 주기설이 있잖아요. 그 타이밍을 점점 넘겨가지고 점점 병을 키고 있는데 위기는 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주식시장도 좋고 채권 시장도 튼튼한데 무슨 위기가 오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늘 위기는 방심할 때 온다라고 저는 봅니다. 점점점 요즘 들어서 많이들 방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년에 미국이 그 신용등급 강등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면 채권을 내년에도 올해랑 비슷하거나 더 많이 발행하겠죠. 재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국채금리도 그런 부분에 영향을 받을 거고, 지금 사실 큰 자금들은 특정 자산들을 이제 매입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신용등급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채권을 한다고 할 때 신용평가 기관 두 군데에서의 그 신용평가 등급 같은 거, 레포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요. 크로스 체크 같은 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승인이 되고 나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지금 신용평가 기관 중에서 세 군데 중에서 두 군데가 강등을 시켜놓은 상태고, 지금 근데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들 중에서 탑3 중에서 두 군데가 신용등급 낸 상태고, 나중에 하나까지 마지막에 있는 그 어디였죠? 무디스까지 내려주면은 정말 미국은 최고 등급에서 한 단계 내려간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채권 포트폴리오도 좀 조정을 할 가능성이 글로벌리 있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채권 발행을 좀 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옐런이.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 라고 볼 때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선해야 되기 때문에. 옐런이 연준 의장일 때는 이미지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정치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점점 좀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바이든의 그런 독주 이런 걸 막아야 되는데 옆에서 막아줘야 되잖아요, 보좌하는 입장에서. 재무부 장관이니까. 근데 점점 그냥 바이든한테 동조하는, 서포트하는 그런 뭔가 시녀 같은 입장이 된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굉장히 멋진 여성을 알고 있는데 임기 내내 지금 같이 하고 있잖아요, 잘리지도 않고. 근데 이 사람이 좀 옆에서 좀 올바르게 쓴소리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돌직구를 좀 날려주고 했어야 되는데, 바이든 하자는 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참 문제죠. 아무튼 내년에 가장 큰 키워드는 미국 부동산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어떻게든 이걸 터뜨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럴수록 정리할 수 있는 골든타이밍이 점점 미뤄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2분기까지는 상당한 양의 차움 발행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슈화되는 시점은 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채권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월부터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준이 하향볼 롱거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 금리가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저는 이제 미국 재무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을 사지 않고 대신 살 거라면 애플 살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분들은 채권 사실 분들은 사시라 말씀드렸고, 그 뒤로는 애플도 많이 올라왔고 채권도 많이 올라왔죠. 주식이나 채권 둘 다 많이 올라왔는데 부동산 거래는 실상 잘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양대 금융시장도 결국에는 이 시장보다 더 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올해는 어떻게 보면 웹도둑 같은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꼴랑 13%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게 저점 대비로 그렇게 올라왔다는 거지, 평균적으로는 올해 1950불대에서 80불대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박스권에서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금 2070불 정도 됐으니까 그거 감안하면 거기서 여기까지 한 5% 정도밖에 못 올라온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뭐 오른 것도 아니죠. 그리고 금 가격이라는 게 달러 환산을 움직이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고점 대비로 한 8% 정도가 빠졌습니다. 근데 금 가격은 13% 올랐는데 달러가 8% 빠진 걸 감안하면은 정말 오른 것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금 투자로 막 돈 벌었다라고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뭐 금도 레버리지 ETF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금 가격이 박스권에서 움직였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많이 녹아내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제자리 걸음이거나 그렇겠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신다면 해외 투자는 접으셔야 됩니다.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극단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랄까 약간 극단적으로 사고하는 습관을 좀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거죠. 전쟁도 없을 것 같은데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도 그렇고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극단의 상황들을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된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시장에 개인 참여자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돈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진 부분들도 지난 한 20년, 30년 전과 비교해 볼 때는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지구 상공의 그 에너지가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배나 많아졌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후온난화 때문이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막 엄청나게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폭설, 폭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진 거고요. 이 얘기는 뭐 제가 어떻게 뭐 알아보고 한 게 아니고요. 나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나사에서. 지금 42년 만에 내린 서울 폭설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유죠. 근래 들어서는 매년 잠수교도 잠기잖아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름에 막 팔팔도 막 가라앉는 게 아니죠. 침수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잦게 되는데, 여러분들 눈 많이 온다고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무서워해야 된다,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비율을 조금 길게 설명했는데, 시중에 엄청나게 많아진 이 거대한 유동성, 이게 아직까지도 다 줄이지 못했잖아요. 연준이 줄인다고 하고 있지만, 근데 이런 유동성들이 대기 중에 엄청나게 많아진 에너지처럼
극단적인 폭등과 폭설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엔 어떤 장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뭐 천편일률적인 그 증권사 전망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더 강한 무언가 올 것이라는 이렇게 막 자포자기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파도가 높고 불확실성이 높을 때에는 현금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은퇴 자금을 안정적으로 굴리는 첫 번째 원칙이라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정말 성투하시고요. 내년도 독고투자일지는 열심히 또 발로 뛰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